앞으로 저는 사실 올해 연중 계속 좋게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12월, 작년 12월에 나왔을 때도 울퉁불퉁하게 좋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 울퉁불퉁해서 이제 좀 2분기 정도는 좀 시장이 좀 출렁거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유동성 관점에서 그 출렁거림이 발생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올해 연중으로 왜 이렇게 좀 좋게 보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첫 번째 좀 그래프를 좀 보세요. 저는 이게 제목을 재무부의 계획이라고 잡았어요. 이 슬라이드를. 우리는 연준에서 긴축한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M2 통화량도 줄인다고 지금 그 그래프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에 긴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시장은 계속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게 왜 그럴까 보면,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은 줄이더라도 화폐 유통 속도를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는 통화량이 줄면 유동성이 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유동성은 통화량과 유통 속도의 곱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실질적으로 뭐 정부가 100억을 찍어냈다고 해도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면 200억처럼 보입니다. 찍어낸 돈은 100억밖에 없는데 한 바퀴 돌면 200억이 되고요. 그게 두 바퀴 돌면 계속 돈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화량을 줄여도 통화 속도를 올린다라고 하면 그 유동성은 계속 촉진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게 미국 정부가 작년부터 해왔던 방식이에요. 근데 이걸 말로는 절대 안 했죠. 왜냐하면 우린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과연 기대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까요?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기준금리도 올리고 우리는 통화량도 줄입니다. 말은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축은 계속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장이 왜 올라가지? 유동성이 풀리고 있으니까 저는 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이 그래프를 보시면 통화량과 유통속도의 곱은 이 녹색 그래프예요. 이게 코로나 때 변곡점, 코로나 때는 실질적으로 통화량과 통화속도가 다 줄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후로 쭉 계속 올랐어요. 그러네요. 네. 2022년도부터 이 빨간색 그래프가 통화량이거든요. 통화량은 줄었잖아요. 네. 근데 통화량과 통화속도의 곱인 유동성은 계속 공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 지금 재무부가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이게 연준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긴축을 하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재무부는 계속 뒤에서 유동성을 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파악을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 유동성이 과연 재무부가 어떤 식으로 풀었을까요? 유동성을 풀고 싶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 빠졌잖아요. 통화 속도를 올리고 싶어도 안 올라갑니다. 이게 시장에서 이렇게 돌 수 있도록 돈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재무부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을까? 이게 다음 슬라이드를 좀 말씀드릴게요. 내용이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어떤 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는지. 네네. 제가 어렵게 생각되는 내용은 제가 질문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통화 속도를 돌게 하려면 돈이 빠르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채권을 100억을 발행하면서 예를 정부가 통화량을 100억을 찍어냈어요. 근데 이 100억이 1000억이 되게 만들려고 하면 누군가는 이 100억에 대한 채권에 대한 담보를 가지고 200억을 만들고 300억을 만들고 400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식이냐면 증권사나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이 100억밖에 없어도 이 100억으로 우리는 채권을 사고 우리는 그냥 그 이자만 받잖아요. 근데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100억을 담보로 또 시중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100억을 담보로 맡길 테니까 현금 100억을 더 빌려줘. 그리고 담보를 통한 현금을 빌리면 또 그걸로 채권을 삽니다. 네. 근데 이거는 결국은 어떤 식이냐면 대출을 내서 채권을 사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뭐 증권사나 이렇게 좀 헤지펀드 같이 레버리지를 좋아하고 이런 투자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대출하는 금리보다 투자하는 금리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게 보면 미국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금리는 레포 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레포 시장에서 지금 대출하려고 하면 그 금리가 소파라고 해요. 소파. 그 1일짜리 대출을 할 수 있는 금리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보면 0레포 금리보다 한 1bp 높아요. 5.31 정도? 그런데 미국 1개월짜리 채권 같은 게 보면 5.35에서 5.36 정도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레포 창구에서 돈을 빌리고 그 빌린 돈을 가지고 채권을 사요. 그리고 또 그 채권이 들어가 있으면 그 채권을 가지고 또 담보를 또 맡겨요. 그러면 또 대출을 5.31로 땡겨와서 5.36에 투자를 해요.
그럼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100억밖에 없는 헤지펀드인데 불구하고 이런 거래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OBP가 되잖아요. 5.3일에 빌려서 내가 5.36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 OBP라도 100억만 하면 OBP만 나오는 연 OBP인데 이거를 제가 무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1000억을 만든다고 하면 50BP가 되는 거고 뭐 1조까지는 안 하겠지만 1조를 만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5%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앉아서 돈 먹는 무위험 차익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소파 거래량이 소파에서 대출을 얼마큼 하는 거거든요. 레포 시장에서 소파를 얼마만큼 대출을 해오냐인데 이 보라색이 소파 거래량이 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돈이 이렇게 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통화 속도가 같이 올라가잖아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통화 속도거든요. 그래서 이 소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통화 속도가 증가했다. 그런데 이거를 저는 재무부가 뒤에서 의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아무리 뭐 소파에 대출을 해서 살 수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채권을 누가 찍어줍니까?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무부가 보면 작년부터 단기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했어요. 공급을 많이 해주니까 헤지펀드가 이런 거래를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작년에 옐런 같은 경우에 옐런은 항상 그 사람들이 2023년도에 얼마나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했어요. 그 연준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리면 경기 침체에 빠진다. 그런데 재무부도 그걸 당연히 알았겠죠. 이렇게 올리면 돈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재무부가 단기 채권을 무제한적으로 발행을 시켜주고 헤지펀드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를 계속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동성 공급은 증시와 그리고 미국 성장을 이끌어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국채를 찍어낸 주체이긴 한데 방금 말씀하신 그 금리 뭐 OBP라는 차익만 있어도 방금 말씀하신 헤지펀드가 계속해서 그 채권을 가지고 담보를 하고 또 채권을 사가지고 또 담보를 하고 그런 금리를 어떻게 본다면 재무부가 좀 조정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뭐 금리도 이게 1개월짜리 금리가 5.36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얼마 있다가 금리가 빠질 거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면 1개월짜리 금리가 현재 기준금리보다 아래로 막 내려가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재무부가 계속 작년부터 연준이 하이어프 롱거를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단기금리는 기준금리 하단보다 위에 있었고 영레포 금리는 당연히 연준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정해져 있고 소파 금리도 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1번, 2번, 3번 높은 순서대로 그리고 이 거래를 일으킬 수 있도록 재무부가 만들어줬다라고 저는 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단기채에 대한 전체 국채 중에 단기채 발행 비중이거든요. 2022년 말 2023년 초부터 단기채 발행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재무부가 다 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헤지펀드가 레버리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이 시장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 자체가 저는 재무부가 절대로 경기 침체를 만들 생각은 없으니까 당연히 유동성을 공급을 해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연준에서 사실 그 QT라고 해서 그것도 긴축하는 거잖아요. 한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은 재무부 쪽에서 이 단기 그런 채를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지금과 같은 약간 어떻게 본다면 좀 노랜딩 시나리오를 만드는 뭐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원래는 경기 침체에 빠지고 연준은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하고 그리고 재무부는 대량의 돈을 풀면서 뭐 양적 완화를 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유동성을 푸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던 적은 물론 저는 이거 옐런이 계획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아냈고 근데 재무부는 특히 그 아래에 있는 옐런은 이런 방식으로 시장을 내가 조절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옐런이 사람들이 그 디플레이션 우려를 할 때 뒤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앞으로 지금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다 노랜딩 그리고 뭐 앞으로 조만간 금리 인하할 거야 이런 생각을 다 할 때 그러면 증시나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저도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보거든요. 기준금리 인하를 해도 장은 못 올라가게도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반대로 줄여버리면은. 네. 그거는 우리가 누가 말해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장이 다 빠지고 나서 알 거예요. 이거 왜 빠졌지? 알고 보니까 유동성이 줄었네라고 알 수 있어요. 저는 그 시나리오를 2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 2분기에 어떤 식으로 옐런이 유동성을
줄일지에 대한 생각을 좀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4월 달부터 일단 재무부에서 1월 말에 2분기에 대한 미국 재무부가 발행할 수 있는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단기 국채는 순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기 상환되는 채권을 다시 재발행하지 않고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덜 발행한다. 100억이 만약에 상환이 되면 50억만 발행한다. 그 실질적으로 2분기 때는 단기 채권을 줄일 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중을. 그동안 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장기 채권은 뭐 조금 더 늘릴 거다라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왜 근데 갑자기 재무부가 2분기 때는 단기 채권을 줄이려고 지금 하느냐. 저는 첫 번째로는 재무부에서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지금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단기 채권에 대한 발행 비중이 권고하고 있는 거는 단기 전체 채권에서 20%를 넘지 말라고 그 국채 발행을 관할하는 데서 권고를 하고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미 24%를 넘었다. 그래서 줄이긴 줄여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21%는 문제가 안 되고 22%는 문제가 안 되고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왜 24%가 됐을 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하려고 할까? 그거는 사실 납득이 안 되잖아요. 20%가 권고면 20%를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냥 레포트 쓰려고 만들어낸 그냥 이유인 것 같고 근데 그것도 뭐 결정적으로는 너무 높으니까 줄이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1월달, 2월달 지금 물가가 지금 다 들썩들썩거리잖아요. 지금 월간 물가 좀 들썩거리고 사람들 좀 우려를 좀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동안 단기채를 어마어마하게 뿜어내면서 성장 자체도 유동성이 공급되면 계속 성장이 좋아지거든요. 성장 자체도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면 또다시 사람들이 인플레 우려를 할 수 있고 장기 채권에 대해서 또 우려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단기채 발행을 줄이면 아까 전에 헤지펀드들이 레버리지로 많이 샀다고 했잖아요. 사놓은 채권이 만약에 이제 만기 상환이 돼요. 그러면 새로 신규로 발행이 돼야 다시 이걸 재투자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발행을 안 한다고 하면 그 전에 레버리지로 투자가 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어나윈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유동성이 떨어지면 결국은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됩니다. 이게 저는 재무부가 2분기는 성장률을 좀 둔화시키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채권을 좀 줄인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기 채권이 발행이 됐을 때 그동안은 영래포라고 하는 데서 이 단기 채권을 많이 흡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단기 채권이 발행이 되면 원래는 받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영래포가 받아주면서 단기 채권이 문제가 안 되게. 살 사람이 없으면 단기 채권도 급등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발작이 일어나는데 그런 발작이 안 일어나게 영래포가 완충을 계속 시켜줬는데 그 영래포가 지금 거의 다 소진된 상황입니다. 영래포가 구체적으로 뭐죠? 이게 연준의 계좌에 보면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연준의 지급준비금 그리고 영래포 그리고 TJ라고 하는 세 가지 정도의 그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영래포는 이게 연준이 예금 계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MMF나 이런 데 투자할 데 없는 사람들은 영래포에다 돈을 넣고 있어요. 투자들의 자금이구나. 네. 그래서 이게 원래 MMF가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에다 계속 돈을 넣어줘야 연준의 그 계좌가 탄탄한데 영래포로 돈이 계속 쏠리게 되면 저는 이거를 그래서 순유동성 측면에서 영래포와 TJ 계좌는 이쪽이 너무 늘어나면 순유동성이 긴축된다고 저는 계속 표현을 했었거든요.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면 순유동성이 늘어나지만 연준의 대차대조표상에서 영래포와 TGA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면 이건 유동성이 긴축이 된다고 저는 매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이 영래포에 있는 돈들을 이 시중으로 계속 끌어왔죠. 그러면서 순유동성이 긴축되지 않으면서 이게 문제가 없이 계속 단기채를 발행할 수 있었는데 영래포가 지금 거의 소진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재무부가 단기채를 기존 방식대로 더 발행을 한다고 해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발작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 영래포를 좀 어느 정도 좀 채우려고 하는 니즈가 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채를 줄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서 첫 번째는 전체 비중에서 비중이 많다. 그래서 그거를 권고하는 수준까지 떨어뜨리려고 하는 공식적인 답변. 두 번째는 지금 사람들이 물가와 높은 성장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톤다운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세 번째는 그동안 영래포에서 돈을 왕창 다 빼왔는데 그 부분이 거의 바닥이 나면
나중에 다시 또 단기채를 발행을 해야 될 때, 그 단기채를 발행을 한다고 하는 거는 경기를 다시 부양시키려고 하는 방식인데, 그 부양시킬 때 영래포에 돈이 있어야지 이게 다시 뭐 언제든지 빼올 수가 있는데, 여기 돈이 없으면 단기채를 마음대로 발행을 못 합니다. 지금 그동안 해왔던 방식처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2분기 때는 단기채를 좀 줄이면서 다시 영래포를 좀 채우려고 하는 좀 니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그 단기채를 이번에 좀 줄이려고 하는 걸 이유를 보고 있고, 2분기 단기채권을 축소를 하면서 어느 수준의 이제 영래포라는 걸 차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또 3분기, 4분기 때 또 이걸 또 실용해서 언제든지 끌어올 수 있는 또 무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대부분은 2분기 정도는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그걸 좀 감수하면서 이번에 좀 시장을 톤다운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지금까지는 제가 재무부가 단기채권을 줄이면서 시장의 좀 변동성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저는 4월 달에 이거와 별개로 좀 더 이제 유동성 관점에서 좀 더 추가적인 긴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연준의 지급준비금인데, 검정색 그래프가 연준의 지급준비금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가 연준의 순유동성 그래프입니다.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네. 이 빨간색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냐고 하면, 총 연준의 대차대조표에서 TGA를 빼주고 영래포를 빼준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TGA나 영래포의 그 금액이 너무 늘어나면 순유동성 측면에서 좀 긴축이 될 수 있다. 그럼 TGA는 이거 언제 늘어나고 영래포는 언제 늘어날까? 이거 보시면 TGA 같은 경우에는 4월 15일 날 미국의 미국 거주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날이거든요. 연간 2번 세금을 납부합니다. 근데 미국 내 거주자들은 4월 달에 세금을 납부하고요. 미국 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6월 달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4월 달에 납부하는 세금이 훨씬 비중이 크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거 같은 경우에 세금을 납부할 때 보면 세금 나오면 은행에 있는 예금에서 돈 빼서 세금 납부하잖아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4월 15일 날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면 은행에서 예금을 뺀다고 하면 이 지급주금에서 돈이 빠집니다. 그리고 TJ가 다시 채워지는 개념이거든요. TJ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의 현금 잔고예요. 세금을 납부를 해서 정부에 돈을 내면 정부는 그 잔고에 다시 돈을 채우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 4월 15일 전후로 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좀 긴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넣어놨던 예금들, 그게 이제 지급준비금인데, 지급준비금이 좀 빠질 수 있어요. 2023년도를 보니까 2023년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4월 15일 날 이제 세금 납부일이었는데, 한 4월 19일 날 갑자기 이게 2천억 달러 정도가 빠졌습니다. 지준에서. 근데 이번에는 2023년도보다는 이번에가 좀 더 많이 거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천억 달러보다 좀 더 크다라고 하면, 그 규모 자체가 한 방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일시에 하루에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지급준비에서 낸 게 다들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계좌에 잡히는 거는 하루 만에 다 반영됩니다. 그래서 저는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4월 15일 전후에서 일주일 전후 해가지고, 이때 한번 유동성 긴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단기채 순간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가 의도를 하는 건데, 이건 2분기 내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4월 15일 전후로 해서 일시적인 세금 납부에 의한 TGA 긴축, 그리고 2분기 내내 영래포가 다시 충전되면서 나오는 긴축. 이 두 가지 긴축이 저는 2분기 변동성을 좀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 보고 있고, 단기채 순감은 재무부가 의도를 한 거고, TGA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내야 되는 금액이니까 그거는 이제 그 두 개를 보고 있는데, 이게 저는 2분기 때 일시적인 변동성이 왜 일시적인 변동성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영래포도 채우고 TGA도 채우고 이런 다 채운 금액들은 결국은 또 다 방출되거든요. 왜냐하면 재무부가 돈을 챙겨놨는데 챙겨놔서 그냥 평생 안 쓰려고 하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일시적으로 긴축은 되지만 결국은 또다시 방출된다. 영래포도 똑같아요. 영래포도 단기치가 순감 때문에 영래포가 늘어났지만 결국은 단기치가 다시 늘어나는 시기에 되면 또다시 방출된다. 그 시기가 전부 다 방출되는 시기가 언제냐고 봤을 때는 올해 이제 대선이 있고 경기 우려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시기에 이 돈을 좀 대량으로 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2분기에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계속 사야 된다고 보는 이유 자체가 지금의 변동성은 향후 미래를 위해서 무기를 충전하려고 하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결국 언제든지 풀 수 있는 변동성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유동성 관점에서 2분기에 유동성으로 만약에 그 변동성이 생긴다고 하면 3분기, 4분기에는 다시 그 유동성이 시장에 방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분기의 변동성 그리고 3, 4분기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 울퉁불퉁한 우상향 장세가 오래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올해 하반기에는 너무 좋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경기는 바닥을 잡고 턴할 거고, 유럽도 경기가 올라오고, 중국도 경기가 좀 살아나는 가운데 금리 인하해준다.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도식화된 그림처럼 올해 하반기는 경기 모멘텀도 좋아지고 통화정책도 모멘텀도 좋아져서 증시는 되게 좋은 그림이다. 그런 그림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번 FMC 회의를 통해서 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 그리고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래서 저희는 뭐 하반기 강세 계속적으로 전망을 유지드리는데, 자, 여기서 고민은 최근과 같은 흐름이 계속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죠.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4월 초반 정도까지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분기 전체로 봤을 때 시장이 더 치고 올라갈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도, 어느 정도로 시장이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냐 말씀드리면, 요 밑에 그림 보시면은 12월 FMC에서 예상되는 기준금리 내재금리가 4.623까지 올라갔어요.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 4.6보다 높은 수준까지 갔었던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좀 안도감이 들어왔던 거고, 그리고 요 그림 보시면은 6월 FMC에서 기준금리 컨센서스를 보면은 FMC 직전에는 금리 인하 확률이 50%밖에 안 됐어요. 금리 동결 확률이 45%였어요. 거의 붙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기 때문에 3번 해줄게. 그러니까 우와 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와 환호하면서 막 뛰어가는 그림은 될 수 없다. 전반적인 흐름들이 매파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월 연준위원이 발언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라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시장의 기대감은 조금 더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QT, 네. 그거 테이퍼링을 네,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QT,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데 유동성을 흡수하는 속도를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예상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스케줄이 빠르면은 6월달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5월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스케줄링 공개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뭐 이슈가 불거진다거나 단기 유동성이 흔들리거나 하면은 빠르게 나와서 뭔가를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6월까지 좀 스탠스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경제가 괜찮으니까 생각보다 이 긴축의 속도를 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점도표가 변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 좀 늦추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24년 왜 서두르냐? 6, 9, 12 3번 하냐? 그거는 이제 대선이 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기준금리가 3% 후반이라면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5.5예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과소 긴축도 부담스럽고 과대 긴축도 불안한 흐름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한다면 물가를 건드리지 않을까? 느리게 한다면 경기를 꺼뜨리지 않을까? 이 되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일단은 6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그 다음 흐름들을 물가 흐름이나 그런 것들 지켜보면서 아마 6, 90은 할 텐데 내년에 대한 흐름들은 물가를 좀 바라보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약간 너무 달려왔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한 4월 초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얘기는 즉슨 그다음부터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어조로 들리긴 하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증권가에서 이제 코스피 밴드 다 상향 조정하면서 뭐 조만간 3천 간다.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저희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1분기는 좀 박스권, 하반기는 상승, 추세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식표처럼 하반기에는 경기도 좋아지고 통화정책도 유동성 모멘텀도 강해지는 그런 구간이어서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1분기 때 왜 이렇게 강했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다이렉트로 2750을 넘어서면서 좀 그 좋은 그림이 나왔고, 여기다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눌려있던 업종들이 튀면서 좀 더 올라오는 그림들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레벨이 다소 부담스럽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그림 밑에 그림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가 2768, 70 왔다 갔다 하고 장중에 2680 갔다 또 밀리고 막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2750에서 60에는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11.11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되지 않는 긴축 사이클에서 또는 통화정책이 멈춰있는 사이클에서 11배를 넘어선 적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2001년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 평균 20년 이상 평균이 플러스 1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2표준 편차 12배 이상으로 간다라는 컨빅션이 없다면 상당한 저항이 될 거고 확정 실적 기준 PBR로는 1배입니다. 딱.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분기점이라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2790은 12개월 선행 PBR 기준으로 0.954배인데 이게 작년 이후 쭉 올라오고 등락은 있었지만 쭉 올라오는 과정에서 PBR 기준으로 평균이 플러스 2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 여기를 레벨업 된다라는 의미는 밸류에이션이 확장된다거나 그러니까 PBR을 1배 이상 준다거나 그리고 PER은 12배 간다. 또는 PER, PBR은 가만히 있는데 실적이 점프업을 한다. 라는 것들이 들어야지 레벨업이 가능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채권금리가 더 떨어질지 또 하나는 1분기 실적이 진짜 좋을지 그래서 연간 실적을 끌어올릴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그림 보여드리면 좀 2780선 정도까지는 등락이 있고 뭐 오버슈팅이 나오면 2800선까지 돌파 시도는 가능한데 저는 4월 달은 좀 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큰 매크로 환경에 있어서 제가 하반기는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상반기는 좀 불안정합니다. 일단은 요 빨간색이 미국 GDP 성장률인데요. 2.9, 2.6, 2.7 쭉 둔화되는 그림이고 자 미국이 둔화되는데 다른 나라들이 받쳐주면 괜찮은데 유럽은 2분기까지 0% 성장 중국은 5%로 올라오는데 4월, 5월까지는 좀 불안정한 흐름 그래서 전반적인 경기 흐름들이 조금은 둔화되는 슬로우되는 구간에서 4월, 5월은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통화정책적인 측면도 조금은 멈춰 있고 경기는 슬로해지는 구간 유럽은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는 구간이다 보면은 좀 시장 흐름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매크로 환경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요 빨간색이 뭐냐면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에서 역RP 그리고 TJ라 그래서 재무부가 갖고 있는 예금 그거를 빼준 거거든요. 이게 보통 넷 유동성, 순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신흥국하고 코스피는 여기에 더 민감합니다. 그러네요. 유동성에 완전히 그냥 네. 비슷하게 움직이네요. 코로나19 이후에 더 심하게 연동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유동성은 그래도 증가하긴 했지만 플랫한데 미국이 너무 많이 치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신흥국 그리고 한국도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와 좀 발맞춰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이게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특히 4월, 5월 달에는 정부 예금 아까 보여드렸던 TGA에서로 자금이 들어옵니다. 거주자들이 이제 세금 납부를 하는 구간이라서 이렇게 되면 뭐가 줄어드냐? 지급 준비금이 줄어들어요. 뭐 당연한 얘기죠. 은행에서 뭐 세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은행 예금할 돈이 적어지고 거기서 뺀다든지 해가지고 지급준비금 자체가 줄어드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갈 때 시장에 충격은 한 번씩 있었거든요. 지금 1%대로 쭉 퉁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4월 달에 이 정부 예금으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급준비금이 꺾이고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좀 시장의 유동성적인 측면에선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중국 지표죠. 지금 중국 지표를 보면은 좀 모멘텀이 다행히 2월 달까지는 되게 잘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3, 4월 달 2달 동안 작년에 15%포인트가 레벨업 됐거든요. 기저효과만으로도 이게 꺾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리고 제가 여기 빠뜨리긴 했는데 물가 같은 경우는 29일 날 PC 발표되는데 헤드라인 PC는 반등 코어 PC는 플랫. 4월 10일 날 발표되는 CPI도 헤드라인 CPI는 2달 연속 반등. 그리고 코어 CPI가 플랫. 그러니까 파월 연준의장이 말했던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범피하다. 하지만 디스인플레이션 맞다라고 하는 게 CPI는 범피하다 하더라도 코어 CPI나 코어 PC는 떨어지니까 방향성이 이쪽 맞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게 좀 깨지면은 조금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대내적으로 1분기 실적 시즌인데 지금 컨센을 보면은 영업이익은 50조, 순이익은 33조. 그러니까 작년 3분기랑 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2600은 지킨다라고 생각합니다. 2600, 2650 조정을 받아도 죽지 않고.
근데 만약에 이게 하향 조정돼서 밑으로 레벨 다운 되면은 2600선 지지력도 좀 자신하기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반도체 좋잖아요. 맞습니다. 반도체 좋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실적 전망은 쫙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전체 이익 전망이 그렇게 올라오진 못하고 있어요. 다른 섹터가 부진하다 그러면. 그렇기도 하고 네. 반도체 비중이 아직까지는 전체 이익에서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흑자 전환하고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이니까 영향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요 밑에 보시면은 업종별 이익 변화를 보면은 유틸리티, 반도체, IT 하드웨어, 제약 바이오를 빼고는 멈춰 있거나 대부분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특히 2차 전지, 조금은 아직까지 불안 심리가 좀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실적에 대해서 조금은 경계감을 갖는 이유가 2월 수출까지 일평균 수출 금액을 좀 평균화해서 분기별 평균화해서 보면 반도체는 그래도 올라왔어요. 아마 3월까지 합치면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전체 수출은 꺾였어요. 4분기 대비.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 더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오히려 조금씩 경계감을 가져야 될 요인. 그리고 4월 10일 날 총선 결과에 따른 뭐 누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거기 그 결과 이후에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불안 심리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때 막 지금도 많이 얘기하시는 모르겠지만 총선 이후에 다 망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진 않을 거라 보죠. 어떤 정부가 망하게 하겠어요, 나라를.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불안 심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은 코스피가 2750 이상에서 등락을 보일 때는 조금은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현금을 아껴두고 그렇죠? 네. 하반기엔 좋게 보니까 네. 사실 좀 빠졌을 때 살 수 네. 있는 그런 여력을 남겨놓는 게 좋겠네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시장 망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다 떠나야 된다가 아니라 비중 조절을 통해서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2,800, 3,000 갈 수도 있겠는데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보다는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통해서 밀렸을 때 어느 정도 다시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 비중 정도는 남겨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